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제가 쓴 장편 소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소개합니다. 저는 외롭고 높고 쓸쓸한 시인 백석과 기생 자야의 짧지만 뜨겁고 강렬한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인 백석의 최고의 명시이며 겨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소설의 제목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제 채널명도 나타샤의 책 여행이 되었습니다. 저자가 직접 읽어주는 소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승은. 자작나무 숲에서 온 소년. 앞마당과 뒷마당에 매화꽃이 피었다 지고 살구꽃, 사과꽃, 백꽃이 앞다투어 피는 4월이었다. 집은 온갖 꽃들로 환했다. 사랑채는 아침부터 햇살이 들어와 따스했다. 이 집 손자 또 책거리 날이라고요? 축하합니다, 어머니. 동네 부인네들 5명이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들 오시게나. 와줘서 고맙네. 이번엔 딱 1년 만에 난 경사이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접시에 떡을 담으면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훈장님은 엄했지만 오빠가 책 한 권을 떼고 나면 꼭 책거리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내 손자가 작년 살구가 이극할 때쯤 훈장님께 종아리를 맞았는데 그때는 마음이 미어지더니 이렇게 다시 살구꽃이 필 때가 되어 책을 한 권 다 떼었다네. 할머니는 공부 잘하는 손자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 그때 서양 선교사 부인 2명과 한국 선교사 부인 1명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마당은 여러 사람들로 활짝 핀 꽃들만큼이나 환했다. 오빠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어서 오래간만에 가벼운 책을 보면서 친구랑 놀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넓은 사랑채에 모여서 떡과 다과를 먹으며 하하호호 웃음꽃이 피는 우리 집은 그야말로 천국이었다. 할머니 심부름으로 시루떡과 백설기를 훈장님 댁에 갖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낯선 아주머니랑 한 소년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선교사 부인들이라면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낯설지 않았지만 여태 본 적이 없는 부인과 또 그 옆에 오빠 또래의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은 훤칠한 키에 깔끔하게 다름질한 고꾸라 중학생복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자작나무 숲이 우거진 평안도 정주에서 온 백시 모자라며 인사를 시켰다. 나는 자작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랐다. 다만 부끄러워 어머니 치마폭 뒤로 숨어 곁눈질로 2 모자를 훔쳐보았다. 부인의 머리카락은 까맣고 윤기가 흘렀다. 뒤로 비틀어서 동그랗게 말아올린 검은 머리에는 예쁜 비녀가 꽂혀 있었다. 하얀 무명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오른팔에는 당이처럼 긴 연두빛 견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내 키 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히고는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사과꽃처럼 참 예쁘게 생겼구나. 이름이 뭐니? 한이에요. 집에서 부르는 나의 애명이 한이였다. 내 이름의 끝자 한을 길게 부른다는 것이 한이가 된 것이다. 부인의 2 눈은 맑고 선해 보였다. 소녀는 쑥스러운지 부인 옆에 앉아 마룻날 홈의 먼지를 파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과꽃이 어떤 꽃인지 마당에 피어있는 여러 꽃들을 둘러보는 것 같았다. 소년의 이름은 백기행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뒷뜰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오빠를 불러 소년도 데리고 가 함께 놀라고 일렀다. 소년은 부인을 한번 쳐다보더니 오빠를 따라갔다. 나는 사랑채 마루에서 뒷돌로 난 문을 통해 오빠들이 노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오빠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에 익숙해하지 않았다. 또래의 사내 아이들처럼 골목을 누비며 놀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또래들과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를 몰랐다. 소년도 오빠만큼 학구파처럼 보였다. 뛰어노는 놀이라고는 모르는 샌님 같은 3명의 소년은 평상에 앉아 떡이랑 다과를 먹으며 가끔씩 소곤거리는 게 다였다. 그러더니 서로 할 이야기가 없어졌는지 그 소년이 가방에서 책을 꺼내어 읽는다. 살구꽃, 사과꽃, 백꽃에 벌들이 잉잉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소년들은 조용했다. 관자동도 이젠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백화점, 극장, 건물들이 여기저기 우뚝우뚝 솟아있고 새로운 길이 사방팔방으로 나서 찾아오는데 힘들었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 경성을 지네들 땅으로 삼으려 새로 다 만들고 있는 거잖우. 할머니가 못마땅하게 말했다. 우리 동네는 인왕산, 북한산, 목명산에서 흘러나오는 새 물길이 청계천에서 합쳐지는 딱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어요. 북촌의 중심지다 보니 괴하의 물결이 다른 곳보다 빠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소년의 어머니에게 동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볼거리도 많고 사람들도 얼마나 붐비는지 오래간만에 경성에 오니 어리둥절하네요. 이제는 관자동이 아니라 관철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우. 옛날에는 저쪽에는 장통교가 있었고 또 저 반대쪽에는 철물교가 있었어요. 저 장통교하고 철물교 아래로 흐르는 개천이 원동천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도 원동천도 사라지더니 복개도로가 생겼지 뭐예요. 그때부터 동네 이름을 관자동에서 관철동으로 바꿔 부르게 된 거라오. 아, 그렇군요. 할머니는 동네 이름을 관자동에서 관철동으로 바꾼 것은 사라진 관자와 철물다리를 추억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포장도로가 쫙 깔려서 좋기는 한데 밤거리도 낮처럼 환해서 밤낮으로 시끄러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제는 남녀 구분도 없어졌는지 밤이 이슥하도록 쌍쌍이 낯뜨거운 애정행각을 해대는데 아이들이 볼까봐 겁나요. 또 젊은 애들은 개천에 비치는 보름달의 운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켜져 있는 가로등 빛에만 익숙해져 보름달이 떴는지 관심도 없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한두 마디씩 건넸다. 서양 선교사 부인들도 할머니, 어머니, 아주머니들이 나누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한국인 선교사 부인이 한마디 거들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흐름에 맞춰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맞아요. 배운 사람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그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에요. 한인의 집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일찍이 개화사상을 받아들여 실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자유롭고 개방적입니까? 할머니와 어머니는 시모녀 사이가 친모녀 같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었다. 특히 두 사람 다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늘 책을 가까이에 두었다. 배워야 산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 집안의 가훈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나이 3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일남 사녀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도 늘 자상했고 사람들에게 무조건 베풀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가 신교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바쁘신 선교사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렇게 관철동에 신교육 괴화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날 서양 선교사들은 나팔 모양으로 된 유성기를 틀어주었다. 그것은 마당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분홍 나팔꽃 모양과 똑같았다. 작동법도 신기했다.
서양 선교사 부인 한 명이 태엽을 감는 손잡이를 끝까지 돌렸다. 또 다른 부인이 둥근 레코드를 판에다 올리니 소리가 났다. 노랫소리는 은은하면서도 웅장했다. 노랫소리가 나자 뒷돌에 있던 오빠들도 사랑채로 쪼르르 달려와서 마루에 걸터 앉았다. 나는 하도 신기해 나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유성기 소리가 늘어지는 것이 이상해졌다. 나는 내가 들여다봐서 고장이 난 것이라 생각하고 울상이 되었다. 서양 선교사 부인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하며 손잡이를 다시 빠르게 감았다. 그러자 소리가 다시 선명해졌다. 레코드판 한 장을 다 들으려면 태엽을 몇 번이나 감아야 했다. 도대체 나팔꽃처럼 생긴 통에서 어찌 사람 소리가 나우? 동네 아주머니들도 유성기 주위에 모여들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리저리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다. 선교사 부인들이 미소를 띄었다. 어머니, 배우면 됩니다. 무지하면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교육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세요. 서양 문물이든 동양 문물이든 배우고 익히면 앞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기차도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모두 만들 수 있지요. 금발머리를 파마해서 고대를 넣었는지 봉긋한 머리를 한 서양 선교사 부인이 어눌한 우리 말투로 말했다. 그녀는 푸른색 큰 눈을 깜빡거리며 동네 사람들의 눈을 한 사람씩 맞춰가며 사근사근 말했다. 동네 부인들은 모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었다. 나는 무한정 친절하고 똑똑한 서양 선교사 부인들이 태어나고 자란 먼 나라 서양이라는 곳이 궁금해졌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말고 과연 다른 나라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문명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처럼 일본의 속국으로 종노릇만 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 일제치하에서 벗어나려면 배우고 익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선교사 부인이 교육이야말로 제국주의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낯선 부인도 또 소년도 선교사 부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관철동 부모들의 교육열은 다른 어느 동네보다 활기차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은 신교육에 관한 정보를 들으러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했다. 4월의 따사로운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 되자 모두들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동네 부인네들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섰다. 소년도 그의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집을 나서는 소년의 등이 눈에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긴 등이 왠지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간 사랑채 마루에 노을이 앉았다가 금세 사라졌다. 긴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뒷뜰 평상에 소년이 두고 간 책이 있었다. 책 표지에는 쌍꺼풀 진 큰 눈을 가진 소녀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얀 피부에 약간 동그란 듯 갸름했고 눈썹 밑에는 마치 사슴의 눈처럼 크고 푸른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콧날은 큰 두 눈 사이 미간 아래로 가로질러 오똑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콧날 아래 작은 입술은 야무지게 닫혀 있었다. 앞 가르마를 탄 그녀의 머리칼은 풍부해 보였지만 책 표지가 그녀의 머리 주변부터 모두 검은색이어서 흰 목덜미로 늘어뜨린 몇 올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소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낯설지 않았다. 낯선 서양 소녀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동양인인 나는 그녀가 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니, 내가 그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에 그녀였던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책의 표지에 적힌 글자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었다. 아마도 서양 선교사들이 말하는 영어라는 글씨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녀의 이야기가 몹시도 궁금해졌다. 나는 가만히 그 책을 가슴에 안았다. 마치 나를 안듯이, 아니 그녀를 안듯이 내 작은 가슴이 콩콩 뛰어서 급기야는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머니가 뒷뜰을 치우려고 왔다가 울고 있는 나를 보며 깜짝 놀라 물었다. 아가, 한이야, 또 벌에 쏘였어?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럼 오늘 본 영화가 슬펐니? 나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한참 동안이나 울었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거리면서 내 원인 불명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슴에 품고 있던 책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책장을 펼쳤다. 그러자 사과꽃 한 송이가 바닥에 뚝 떨어졌다. 첫 장 하얀 백지 오른쪽 아래에는 자그마하게 소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백기행.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